일본 구마모토에서 어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현재 쇼핑몰 일부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강을 연결하는 대형 다리 한쪽이 허리가 뚝 부러졌습니다. 떨어진 반쪽은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성곽을 둘러싼 돌벽도 강한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バラバラっと落ちるんじゃなくて一気にドンと落ちましたから、本当にその時はびっくりしましたけど。 대형 쇼핑몰은 폭격을 맞은 듯 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창고 용마트는 난데없는 지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놀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上危ないからすぐ出て。 일본 남서부에 있는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오후 4시 27분쯤 규모 7.1 강진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에 도로나 교량이 손상됐고 건물 붕괴와 화재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열차가 탈선하기도 했습니다. 5만 가구가 정전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나 반도체 업체 TSMC 공장 등 주요 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대책실을 설치하고 육상자위대 대원 3천여 명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한국인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구마모토는 10년 전에도 규모 7이 넘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270명 넘게 숨졌고 2,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10년 전과 비슷해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강진으로 붕괴된 구마모토 쇼핑몰에서는 밤새 구조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쇼핑몰에서 가스가 노출됐다는 신고가 있었다며 자위대를 투입해서 인명구조에 나섰습니다. 국제부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번 강진으로 10명 넘게 이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HK는 지진 이후 폭발한 대형 쇼핑몰에서 8명을 구조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5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여전히 붕괴된 건물에 갇힌 직원들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방구조대와 경찰, 자위대가 투입된 가운데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쇼핑몰에서는 지진 발생 이후 흰 연기가 나면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현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이 폭발로 2층 일부 시설이 무너져 내렸는데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폭발 원인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가스가 누출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스 밸브를 잠가 더 이상 폭발 우려는 없지만 2차 붕괴 우려가 있어 구조대가 내부 깊숙이 진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진 직후 쇼핑몰 이용객 200여 명은 건물 밖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네, 또 제지 공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확인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구마모토 남쪽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지진으로 직원 11명이 갇혔습니다. 소방구조대가 이 가운데 2명을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이고 나머지 9명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야스시로시의 무너진 집 안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도 심정지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NHK에 따르면 한 병원에서만 50명 넘는 부상자가 이송되어 오는 등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TBS 방송은 이 현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사망자 수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공식 피해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강진이 발생한 구마모토를 포함해 7개 도시 21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또 구마모토현 약 4만 1,1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곳도
1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새벽까지 규모 3의 지진이 관측되는 등 여진이 잇따르고 있어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에서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이중 고기압에 덥고 습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전국의 낮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높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영남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39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배달기사들도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달궈진 도로를 달리고 계단과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거 몇 층이야? 힘들어. 푹푹 찌는 더위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서는 배달 한 건만 맞춰도 금세 기운이 빠집니다. 5층, 6층 올라갈 경우에는 걸어서 올라가서 가서 내려오면 땀 범벅이 돼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오토바이가 닿지 않는 곳은 더 힘에 부칩니다. 주택가에는 오토바이로 끝까지 올라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배달을 하려면 아래쪽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손에 물건을 든 채 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하루 처리하는 배달 건수는 50건 정도.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뙤약볕 아래를 달립니다. 달궈진 아스팔트에서는 열기가 치솟고 버스나 화물차 옆을 지날 때면 훅 하고 뜨거운 공기가 밀려옵니다.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그때는 아주 진짜 그냥 후두죽지근하다가 달리면서 막 땀이 줄줄줄 흘려요. 이렇다 보니 잠시나마 에어컨을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를 기다립니다.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기가 싫을 정도. 배달을 마친 뒤 쉴 곳도 마땅치 않은 것도 한여름 배달의 힘든 전 중 하나입니다. 다음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길가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길 반복하곤 하는데 인근의 야외 노동자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이 더웠고 그런데 정부에서 생수나 플랫폼 회사에서 생수 그런 걸 나눔 같은 것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차 공간이나 그런 공간들을 많이 정부에서 많이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잠시 더위를 식히고 배달기사들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 또다시 뜨거운 도로를 달립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까지는 사실상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없어 막판까지 적잖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는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 순서 등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바꿔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자기들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보안사건 폐지 당론을 정한 뒤 갈 길 바쁜 민주당은 회의 진행에 주력했고 퇴장과 정회는 반복됐습니다. 심사 혹은 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형사소송법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간의 경과를 듣고 의견을 말씀하셔라. 이렇게 이제 기회를 드린 건데 이번 주 목요일로 못 박은 본회의 처리 시점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 회의도 녹록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이번 달 처리를 목표로 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형소법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입니다. 국민이 실험실의 지로 보입니까?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본회의 개최에 열쇠를 쥔 조정식 국회의장은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완대책 관계에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 의장은 다만 형사소송법은 굉장히 오래 끌어온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단할 땐 과감히 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여권의 타임라인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개헌 속도전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을 내나 논란입니다.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여지를 두는 듯한 말을 한 건데요. 보수 야권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취임 50여일 만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화두는 단연 개헌이었습니다. 내년이 적기라던 재헌절 대국민 담화에 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안 발의에 키를 쥔 국민의힘은 자신이 직접 설득하겠다고 낙관론을 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야권의 반대 이유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 아니겠느냐고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 의장은 당장 이렇다 저렇다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부연했지만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특보였던 조 의장을 국회의장 시키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국정 실패와 사법 리스크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기획에 불과하다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부터 다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고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조 의장의 돌출 발언이 도리어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만나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첫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역대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지난 2월 이후 첫 만남인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특히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놨다고요? 네, 오늘 회담은 평소와 달리 비공개로 1시간 반 동안 백악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회담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회담 직후 트럼프와의 역대 최고 회담 가운데 하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이스라엘의 안보와 미래의 중대한 사안들을 조율할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כשאני אומר מצוינת, זה לא מן השפה אל החוץ. שיחה עם שותפות מלאה, עם תמיכה הדדית, עם הבנה על היעד המשותף להבטיח שלאיראן לא יהיה נשק גרעיני, וגם יעדים אחרים. 백악관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진행됐다고 짧게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이란 전쟁 해법과 레바논과의 협상,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이 물가 상승과 여론 악화를 의식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죠. CNN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의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새로운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곡괭이산 상황에 대해 설명할 거라는 보도를 듣고 이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왜 전 세계를 향해 떠들고 있느냐면서 이 자신이 이란전에 계속 관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 아니면 오늘의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합의를 압박하고 있죠.
네,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강력한 위치에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란 교량들은 1시간도 안 돼 없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교량들은 2시간 안에 모두 사라질 것이고 발전소도 하루면 없어질 거라면서 피할 수 있다면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수 담수화 시설은 이란 국민의 피해가 있을 거라면서 공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란은 핵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핵이 논의의 전부라면서 이란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도 이란과 매우 우호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right now they're talking to us about making a deal, but if we didn't do it tough, there would be no talk. Right now they have very friendly negotiations going on.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지난 25일 우크라이나가 이란 상선을 공격하고 또 중동 국가에는 드론 요격 기술을 전수하면서 이란 전쟁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회담 뒤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추도식에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란은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제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란은 현재 오만과 해협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만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발적 통행료를 받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은 자국의 해협 통제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پیشنهاد این هستش که یک سمت یعنی یک در واقع یک مسیر کاملا در آبهای سرزمین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و بخشی هم از اون مسیر در آبهای سرزمین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를 남북으로 분할해서 이란과 오만이 각각 관리하자는 오만의 제안도 이란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폐쇄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전쟁에서 얻은 이란의 성공이 불안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또 미국이 협상에서 반복적으로 협상을 위반해왔다면서 대화 거부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 현에서 어제 오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최대 진도 7의 지진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걱정인데요. 관련해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인적, 물적 피해 상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4시 27분에 지진이 발생을 했고 바로 이제 피해가 집계도 아직 다 안 된 상태이기도 한데요. 이 규모 7.1의 강진이 구마모토 현에서 10년 만에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전체 집계는 아직 인데요. 이온몰 구마모토에 있는 이온몰이라는 쇼핑몰인데요. 쇼핑몰에서 2층에서 붕괴가 발생을 하면서 최초에 이제 30명, 그 다음에 10명 단위로 이렇게 실종이죠. 연락 두절 상태가 되다가 새벽 4시 구마모토현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대 여성 2명 사망과 한 분의 심정지 상태가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 이제 기사로 전해지던 게 공식 확인이 된 건데요. 이제 그런 이후에도 뭐 공장에서의 심폐정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구마모토 시내 병원 한 곳에만 100여 명 가까운 부상자가 입원을 했고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또 이온몰 사고가 아무래도 10년 전 지진 때도 붕괴와 피해를 겪고 영업을 정지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개장한 지가 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복구를 거쳐 오다가 전면적인 리뉴얼을 가지고 재개장을 했는데 불과 2달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지진이 됐고요. 이번 붕괴는 내지인에 대한 보강을 충분히 했다고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부분에서는
지금 그 LPG 2차 피해로서 가스 폭발 이런 쪽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그 당국에서는 가스 그 폭발이 있었다는 신고는 받고 원인을 조사하고는 있는데 그 가스 누출 사고로 이렇게 크게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 이제 시나리오로 보게 되면요. 지진이 발생을 하면 지진 즉시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2, 3일 내에 피해서 약 그 3분의 2 이상이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지진 붕괴 피해 사망이고요. 예. 3분의 2 이상의 인명 피해가 2차 피해로 발생합니다. 그 2차 피해는 지금 예상되는 그 LPG 폭발이나 아니면은 뭐 화재, 하다못해 원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피해를 일으켰죠. 그렇게 되니까 LPG 같은 경우가 만약 누설이 되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LPG, LNG가 있으면 LNG, 도시가스를 쓰게 되는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LNG는 특징이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붕괴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붕괴가 갑자기 되면은 정상적인 데서 한두 군데 새는 정도가 아니고 전체 누설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가벼우니까 뜨게 되겠죠. 떴다가 건물 상부에 적체가 되고 그리고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시나리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이 무너지고 폭발이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당국의 공식 발표도 그 도시가스 폭발로 추정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인력을 구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추가 붕괴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현재는 구마모토 현에서도 일본 정부에서도 그 수일 내에 그 여진이 올 수가 있고 여진이란 강도가 이제 지금 진도와 준하는 지진이 또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인근의 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이기 때문에 이 단층대에서의 에너지가 일시에 다 해소된 게 아닌 상태라고 하면 더 강진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섣불리 이제 진입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해당 쇼핑몰이 그 선반이 많아가지고 적재물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후에 고립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런 지역은 쇼핑몰 외에도 전 지역에서도 구마모토현 21개 시정촌 단위 그 지자체 시군구 단위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전체 단위로서 재구조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자체 단위에서의 재구호를 뛰어넘어서 국가 단위의 재정 지원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재난 지역 선포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빠르게 신속하게 한 걸 보면 그 재해 범위와 피해 범위가 좀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피해 그 집계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근처에 반도체 관련 공장들도 있고요. 또 규슈 지역에 원전도 있었는데 일단 뭐 반도체 공장이나 원전에는 문제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전 같은 경우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검사를 합니까? 네, 일단은 그 가속도 센서가 있습니다. 흔들림에 대한 그 속도를 감지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속도는 말 그대로 그 질량과 가속도를 곱하기 때문에 무겁고 큰 구조물일수록 동일 가속도에서도 큰 힘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이게 매우 중요한 수치가 되는데요. 일정한 특정치를 정해놓고 그 특정치를 초과하게 되면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는 게 맨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억제를 하는 제어봉을 삽입을 해서 가동 중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운전이 계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치는 도달하지 않은 게 그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그 갈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원자력 규제협회에서는 그 갈 단위를 약 120에서 260대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그 원전은 한 3배 이상 정도의 강도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그 기준치도 미만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전에서 흔들림은 적었다. 그래서 참고로 10년 전에는 그 해당 지역의 원전에서는 약 20이 안 되는 정도 수치 정도의 흔들림이 가속도가 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원전에서 피해가 없었던 건 다행인데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또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7.1이고요. 지진 자체의 에너지 발생한 규모가 그리고 그에 따른 진도는 가깝고 그 건물이 클수록 피해가 커지는데요. 진도 7 단위가 구마모토현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대지진 규모가 됩니다. 자체로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본이 지진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대응이 매우 강력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진도가 이렇게 큼에도 그 범위도 광범위함에도 전해지는 소식으로서는
아마 재산 피해는 높게 되지만 인명 피해는 상대적으로 지진 규모에 비해서는 적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정도는 아니고 아직까지 지진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니까요. 예. 앞으로 수일간이 되게 중요한 그 기간으로 봅니다. 네. 지금 또 피해가 컸던 부분이 그 사회 기반 시설들이거든요. 뭐 교통, 또 통신 이런 네. 문제들이 심한 것 같은데 뭐 공항도 폐쇄가 됐고 신칸센 같은 열차도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신간센 열차 규슈 지역 그 전체 부분에서는 노선을 중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현재 그 정전이 48,000호로 집계가 되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전용 도로 규슈 자동차도도 이제 그 램프 진입 램프 자체가 붕괴된 게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그게 중단이 되거나 운행 중단 연기된 부분이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 근데 이제 오늘 오후부터 피해 집계나 이런 것들을 파악돼 나갈 것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역에 뭐 당연히 여행 계획이거나 아니면 그쪽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그 다행히 지금 수일 내에 복구될 건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위험 지역이라는 걸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쪽에 여행 계획 있는 분들은 저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잠시 뒤에 좀 짚어보고요. 자, 이번에는 앞으로 그 일주일 동안 또 고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이번 지진 규모 7.1의 강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위력인 겁니까? 규모 7.1 강진은 매우 강력한 지진동을 지표에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 해당 지역의 진앙지에서는 일본 그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진도로는 7 정도 나왔었는데 이 정도면 버틸 수 있는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진앙지에서는 최대 지반 가속도가 0.2G 정도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내진 성능 기준이 0.2G였는데 그걸 상회하는 정도의 지진동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진동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서 내진 성능이 약하거나 좀 취약했던 건물들은 많이 붕괴되거나 손실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지진 발생 깊이는 보니까 10km 정도로 추정이 되던데 이 10km 정도면 깊은 겁니까? 얕은 겁니까? 10km는 일반적으로 내륙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에서 흔히 보이는 깊이인데요. 이번 지진이 발생한 후타카와 그 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내륙에 발생한 단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지진들이 일반적으로 한 4km에서 15km 사이 깊이에서 발생을 하는데 많은 지진들이 한 10km 내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예. 이번 일본 지진도 한 10km 내에서 내륙 지진으로 유사한 정도의 깊이가 되는데 이 정도에서 발생한 지진들은 지표의 에너지가 거의 소실되지 않은 상태로 도달하게 되고 내륙 단층의 특징이 도시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거리도 가까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7.1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규모인데다가 깊이도 얕고 도시도 가깝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번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나라 뭐 부산, 경남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도 그 흔들림을 느꼈다고 하고요. 중국 동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먼 지역에서도 지진을 감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지진 규모가 일단 되게 컸고요. 우리나라 남해안 같은 경우는 이번 구마모토 지진으로부터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곳이 부산 일대하고 제주 근해가 될 텐데요. 그곳에서는 고층 건물들이 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강한 지진의 경우에는 저주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한 20초 동안 이 단층면이 부서지는 일들을 만들어냈는데 20초 동안 단층면이 부서지게 되면 약 0.05Hz 정도 되는 굉장히 저주파 에너지가 강력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이제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를 가더라도 감쇄 정도가 굉장히 적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감쇄 정도가 작게 되는 저주파 에너지는 고층 건물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고층 건물들의 이 공용 주파수라고 하는 것들이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점점 저주파수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내륙에 있는 건축물이라도 큰 건축물이 내륙 안쪽에 있게 되면 먼 거리라도 이런 이제 저주파 에너지에 반응을 해서 건물들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일본 기상청이
예,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걸 보면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는 뭐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상황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15시간 동안 규모 4 이상의 지진만 6차례 발생을 했고요. 예. 그 가운데 가장 큰 여지는 규모 5.4 정도 됩니다. 지금 규모가 7.1 정도 되는 지진이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는 6점대 후반까지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지진이 시간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게 상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다만 더욱 우려되는 거는 남가의 해곡 지역이 굉장히 가까운 것, 한 150km 이내 지역에 있는데 이번 강력한 지진 등에 의해서 많은 흔들림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난카이 해곡은 100년, 150년 주기에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지목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다른 지진이 그 여파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지 면밀히 관측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공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백승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조금 더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그 현지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당장도 이제 그 연락 두절, 고립 상태, 실종자 파악이 다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구조 상황이 진행되는 중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이제 그 폭염 상태가 지금 해당 지역도 지금 34도 이상의 폭염 주의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지진 시에 매몰 고립된 상태에서는 골든타임을 72시간으로 봅니다. 72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제 구조가 돼도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걸 많이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그 여진 이후에도 우리 해당 지역의 교민들이나 여행객분들도 그 연락이나 안전 상황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현지 관광객 같은 분들은 예를 들어 그 일본에서 그 공식적으로 발표한 앱이 있습니다. 그 세이프티 팁스라고 해서 이제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면 앱을 설치하면 이제 한국어로도 다 번역이 되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기후, 날씨, 재해 소식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연락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하시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실 때는 이런 해외에서의 재난은 또 위험한 상황이 또 더 가중될 수 있잖아요. 특히 외국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영사 콜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이고 3210-0404. 3210이 거꾸로 하면 네 자리가 0123이잖아요. 그래서 3210-0404 외우기 쉬우시니까 꼭 기억해 두셔서 전화하시면 뭐 통역이든 아니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든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살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 아직까지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진의 위험도 더 있고 그에 따른 2차 피해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분들이나 현지인 분들 좀 이렇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짚어주신 그 영사 콜센터 번호 3210의 영사 일단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당장에 내가 그 상황을 겪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지진을 크게 겪어본 적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당황하실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책상 아래로 숨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밖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각각 어떻게 나뉩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동 요령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만 행동을 한다. 근데 지금 앵커 말씀하신 경우에 따라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탁자 밑으로 몸을 숨긴다는 개념에서는요. 지진 초기에 건물 자체 전체 붕괴보다 추락이나 낙하물 때문에 몸이나 특히 이제 떨어지게 되면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피난 장애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렇게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화면처럼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잠시 흔들림이 멈추는 상태. 그 상태가 됐을 때는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건물이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건물이고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벽돌조라든지 무너지기 쉬운 옛날 건물이라고 하면 즉시 대피가 맞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와 몸을 신변을 보호한 상태에서 안전한 곳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 초기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시고 이동할 때는 가방이나 방석 이런 것들로 머리를 보호하고
이동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은 건물 안에 있을 때의 경우인데 밖에서 관광을 하다가 길거리를 걷다가 지진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무너질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하지만 계시는 위치가 교량이나 무너질 예를 들어 높은 지역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심한 강진에서는 균열도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포장이 된 4차로 이상의 도로고 그다음에 관공서에 넓은 마당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공서나 학교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주민대피소로 지정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미리 알아놓으시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대피소가 어떻고 내가 그곳으로 경로가 어딘지를 알아놓고 이동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넓은 개활지로 이동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시기 자체가 휴가철이기 때문에 일단 일본에 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정리해봤고요. 일본 기상청에서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가 지금은 해제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쓰나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규슈에서 구마모토 지역이 이제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쓰나미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일본의 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이에서는 육지로 가려져 있죠. 그래서 지진 발생한 지 1시간 40여 분 만에 이제 쓰나미 자체도 작았기 때문에 경보를 해제를 했고 우리나라 영향까지는 적겠지만 근데 상대적으로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제 위험한 거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동해 지역에서 동해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 지역에서 지진이 났을 때는 역대로 쓰나미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동해 쪽 지진에서는 사망자까지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쓰나미가 역대 2.7m 정도가 가장 많이 밀려온 쓰나미가 되는데요. 참고로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는 10m 높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약 추정되는 19,000여 명 정도의 막대한 사망자 중에서요. 90%가 지진이 아니고 쓰나미 때문에 사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의점은 있죠. 쓰나미에 대해서 대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 상황 짚어봤고요. 또 앞으로 어떤 점 주의해야 할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주먹으로 위협하는 어른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차상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온 여성이 아이를 세워두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주먹으로 때리려는 신용까지 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여러 차례 보입니다.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강제로 팔을 붙잡아 당기자 아이는 뿌리치려다 어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넘어집니다. 이달 초 부산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B군을 상대로 벌인 일입니다. A씨는 자신의 아이가 B군과 다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숨이 안 쉬시던데 애한테 먼저 전화를 받았고 그 다음에 경찰 전화를 받고 애기 엄마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제 숨이 안 쉬었어요. B군은 병원에서 뇌진탕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 넘게 지나서야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 무서웠어요. 또 뭔가 내가 이 일을 왜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외부인에게 폭행과 위협을 당했지만 말린 사람은 6학년 형들뿐이었다는 게 B군 설명입니다. 주변에서 목격한 아이들도 적지 않게 놀랐던 상황. 학교 관계자 2명이 주변에 있었지만 누구도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시 배움터 지킴이가 순찰 등을 이유로 자리를 잠시 비운 상태였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도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사노조는 배움터 지킴이에게만 출입 관리를 맡기는 현재 방식으로는 학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대형 베이커리와 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프리미엄 재료를 쓴다고 광고해왔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거 지금 국내산 원산지 표시 국산이라고 표시하시고 외국산 사용하시는 거. 하남의 또 다른 대형 카페 냉장고를 열어보니 소비기한이 지난 요거트와 양념 소스가 폐기 표시도 없이 보관돼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닌데 어제는 비싸게 아니 저한테 죄송하실 건 아닌데 너무 지금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자양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쓰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도 없이 외부에 컨테이너 창고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도내 대형 베이커리와 디저트 카페 210곳을 점검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불법행위 40건이 적발됐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 변경 신고 미이행이 12건, 불법 토지 형질 변경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불법 행위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소비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을 위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아침에도 공기가 후텁지근하던데 밤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았습니다.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서울은 벌써 체감온도가 28.3도까지 올라 초열대야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낮에는 더 더울 텐데 서울에도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에 다시 폭염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고 체감온도가 36도까지 크게 치솟겠는데요. 영남 지방의 극한 더위가 점차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7월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지만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잇따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 기온은 26.3도, 부산과 제주는 29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4도, 대구 37도, 양산 39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기온과 함께 습도가 상승하며 체감하는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따라서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를 수시로 하는 등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이 지속하겠지만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폭염 속 식중독도 비상입니다. 오늘 전국의 식중독 지수 경고 단계로 예상되니까요. 음식은 되도록 익혀 드시고 조리도구를 세척하는 등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7월 29일 뉴스타트 모두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